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20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세계 수영대회가 끝나는 8월 하순쯤으로 미뤄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과 소음 피해 대책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담양 지역 제조업체와 담양군이 서로 고발과 고소를 주고받으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영대회를 앞두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작이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총사업비 등 관련 협의를 이미 마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계획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데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업비는 2조 1,760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보다 1,180억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물가와 집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착공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모두 끝나는 8월 하순쯤으로 미뤄졌습니다. 2019 피나 이용석 세계 광주시장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스 대회와 시공사 선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회 폐막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 광주역에 이르는 총 17km로 정거장 20개와 차량기지 1개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6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배궁광장과 운천저수지 등 난공사 예상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우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교통 처리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박남주 다해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입니다. 관리토록 하고요. 16년간의 논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 개통되고 2025년까지 3단계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 다 세금이겠죠. 군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이착륙을 반복하는 공군 전투기 탓에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벌여 825억 원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면 1,17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한 번의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수백억 원씩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수록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구 주민 김현정 씨입니다. 얼른 가지도 않고 여기가 이사를 가야 우리가 살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비행기 한번 뜨면. 여기다 광주 광산구 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국방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결할 때까지 소극적인 업무 지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의 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입니다. 하고 여기에는 전투 비행기의 영공 방위 일부분만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소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쯤이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규모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담양군과 한 기업체가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SRF 연료를 쓰는 문제인데 주민 건강에 해롭다는 담양군과 군수의 직권남용이 문제라는 기업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에서 골판지 등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담양 군수를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담양군도 이 업체를 상대로
국유지를 야적지로 무단 사용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폐기물 고형 연료, SRF 사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업체는 에너지 연료로 SRF를 쓰는 비중을 기존 30%에서 100%까지 늘리겠다고 신고했지만 담양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양군이 이곳 소각정에서의 연료를 SRF로 100% 쓸 경우 주민에 대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주민과 군 그리고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SRF를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환경 유해 물질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경우 주민 건강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SRF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형식 담양군수입니다.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자 업체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SRF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담양군이 SRF 사용을 거부하자 담양군수를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한 5개월에 거쳐서 한솔페이퍼의 김영훈 팀장입니다. 행정지도를 나왔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30여 년간 악취 소음에 시달려왔다며 SRF 가동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을 순 없다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환경대책연대 한흥택 위원장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솔의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SRF의 유해성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제조업체의 갈등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성비위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해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10여 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의 성비위가 일부 확인되자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에 A씨를 고발했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주 여성 엄마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시설인 화장실에서 쉽게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현주 광주시 의원도 현재 생리용품 지원제도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 찍기를 동반하고 있다며 모든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2곳을 사들여 내년부터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2곳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공모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기존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으로 교직원에 대한 고용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의 통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상무중과 치평중 관계자, 지방의회와 주민대표 등 14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학교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지난 2년간 박근혜, 이명박 전임 대통령들의 이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적폐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많은 국민들은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생각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중국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7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사무처장을 만나서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5.18 특별전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5.18 정신이 광주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내용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농촌은 도로 사정과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가운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고령 농업인 대부분은 불편한 이동권을 호소하고 있고 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렬 연구위원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역.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 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필문대로 교육대학교에서 풍향 삼거리 방향으로 풍향 삼거리 가장자리 차로에서 화물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무 중앙로 BYC 빌딩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신호등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하서로에도 공사하고 있는데요. 효령 삼거리에서 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도로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의운전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량 많은 구간입니다. 독립로 월산 사거리에서 천교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금화로 집봉터널에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 방향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무대로 화정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도 신호 2번 이상 필요한 상태고요. 이 시각 무진대로에는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진대로 광천 1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이상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개수 사거리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 어등대교 너머부터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검찰 내부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는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생각 듣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인물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죠. 네. 소신 있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너그러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이고요. 과거에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때 네. 특히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좀 이렇게 강력한 수사를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좀 검사다운 검사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저로서는 진짜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지검장 지명에 대해서 일단은 서 변호사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워낙 기수 파괴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의 관례를 좀 깨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당혹스러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 상황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검찰 내부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수 파괴라는 이야기가 정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이 기수 파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상명하복이 관철되는 네. 군대식 조직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연수원 기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 23기인데 네. 23기가 임명이 되면 23기 위에 선배 기수들은 그러면 23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어떤 23기가 임명이 되면 그 위 기수들은 다 사직하는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였는데 네. 윤석열 지검장이 23기다 보니까 5기수로 이게 확 내려온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기수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기 검찰총장이 있다가 23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 5기수에 들어있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그 관례대로 하자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내부적 반발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5기수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 낀 선배 기수들이 네. 전부 다 나가는 거의 대부분
사직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 검찰 내부적인 어떤 선배와 후배와 관계 이야기인 것이지 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기수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이제 기수 파괴보다 이렇게 기수보다는 어떤 능력 위주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확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보다도 한 살이 많을 정도거든요. 사법시험이 굉장히 늦게 합격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 기수라 하더라도 대학 선으로 배치면은 이제 후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총장이 23기 5기수가 확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위 선배 기수들이 무조건 사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금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한 그 이유, 속 의미는 뜻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비롯한 그 삼성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까지 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적폐 청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적폐 청산 수사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실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뚜렷하게 뭐 검찰 개혁의 소신이 강한 사람들은 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총장이 됐을 때 또 어떤 검찰 내부의 동요에 좀 휩쓸려서 내부 쪽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느라고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검찰 개혁 움직임과 방향에 반기드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꼭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100% 적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은 적폐청산수사에 앞서왔던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수사에 앞장서 왔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이렇게 총장 후보로 임명한 그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반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뚫고 헤쳐나가면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두 가지 다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데 첫 번째 적폐청산 수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월등하게 앞서는 편이고요.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100% 월등하게 앞선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지검장의 총장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지금 낙마시키겠다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반발이 거셀까요? 이제 국정원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등을 이제 진두지휘하신 분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신들한테 이제 손해가 가는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 수사하고 코드 인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뭐 하지만 그 수사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다 확정됐거나 지금 현재 거의 2심까지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정도로 꼭 필요한 수사였다라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되고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났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뭐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사는 아니었던 건데 그것을 자신들은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코드 인사, 코드 수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이 정권을 가지고 여당으로서 활동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전환돼서 표출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뭐 벌써부터 뭐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코드 인사, 뭐 보훈 인사, 뭐 이런 주장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격하는 어떤 쟁점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슨 낙마 사유가 될 정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장모님 뭐 사기 연루 사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긴 하던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이제 이야기 같고 그런 것도 역시 뭐 공격 수단은 되겠지만은 네. 역시 낙마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격 그 수위를 굉장히 높이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변호사께서는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 내부를 향한 적폐를 청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외부를 향한 적폐 청산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내부를 향한 적폐 청산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검찰 내부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 사이에 조율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외부의 문제들, 이 적폐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것은 너무나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표출하셨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적폐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찰의 어떤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개혁돼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행사해 오다 보니까 이제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의 약한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비리나 그 범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미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70% 이상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사실상 공수처 도입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무조건 반발만 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전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 사무처장을 만나서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5.18 특별전을 제안을 했고요. 일단 베니스 비엔날레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향입니다. 네네.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엔날레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뭐 알고 계신 대로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권위 있는 비엔날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벌써 창설된 지가 1895년에 그 이탈리아 국왕부처의 은혼식을 기념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와는 다르게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르디니 공원이나 아르세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관이 운영되고 또 워낙 참여하고 싶은 국가가 많아서 비엔날레 본섬 전역에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관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엔날레입니다. 네, 올해도 지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죠, 현재. 네.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작가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여성 작가들의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고요. 여러 가지 지금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의미들도 있던데 올해 비엔날레 직접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네. 네, 어떻던가요?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매년 홀수년도에 열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한 11월까지 한 거의 한 200일 가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뭐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아보기를 그래서 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도 보면 주제가 뭐 난민, 젠더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뭐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리더해 나가는 주제 그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리더해 나가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주제들을 네네. 이 예술 속에다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담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여기서 네네. 성장한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비엔날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바로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인 김성정 대표 아니겠어요? 네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베니스 비엔날레는 심사위원이 5명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관별로 운영이 되고 또 심사를 통해서 그 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김선정 대표도 또 그 5명 중에 한 분으로 갔지만 또 더 자랑스러운 일은 우리 지금 내년에도 이제 2020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잖아요. 네. 거기 감독으로 선정된 데프네 아야스라고 이스탄불 출신 감독이 있어요. 네. 그분도 같이 그 5명 중에 들어가 있어요. 아, 심사위원이시네. 위상을 높였다고 이시네요.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성도 그 깊은 인연도 깊은 비엔날레인데 네네.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장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셔서 5.18 특별전을 열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네. 정황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에 창설될 때 그 취지문에도 보면은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의 민주적인 그런 시민 정신, 그런 광주의 민주화 운동하고 그다음에 인권 평화 수호 정신을 좀 문화 예술로 좀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게 어떤 취지위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에는 이제 5.18 4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광주 5.18 이 특별전을 좀 열면 그런 광주시 5.18의 민주화 정신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인데 그쪽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이제 애초에 되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열리기니까 2021년에 열릴 건데 내년 20년에 그 이제 감독을 먼저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이 선정되면 이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감독이 선정되면 한번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주제도 그러하고 하니 감독과 한번 잘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네,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사회 그 이슈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을 또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베니스 네. 비엔날레 측에서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전해드리셨습니까? 예, 이제 이분이 굉장히 사무처장은 좀 젊으신 분인데요. 저희가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이 우리 중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거쳐간 분이 2명이나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우리 베니스 비엔날레 같이 하고도 공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예,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내년 2020년 광주 비엔날레가 40주년 기념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이번에 방문하셔서 내년 40주년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열리는 비엔날레에 꼭 와달라고 공식 초청하는 거를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아마 현장에서 5.18 광주 비엔날레 40주년 내 있는 비엔날레를 보시면 광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특별전이 가는 의미로 봤었을 때 베니스에서 열리는 특별전 의미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5.18
특별전이 열린다. 그 의미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 이런 특별전을 통해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 예술과 어떤 식으로 또 연계성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예, 최근에 지금 홍콩에서도 그 광주시 우리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니무란 행진곡이 불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광주 그 민주화운동이 세계의 어떤 그 민주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세계인들, 예술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물론 정신들을 알려주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가장 찾고 있고 시민들이 찾고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알려진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치 그리고 민주평화의 정신 이런 것들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는 데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전이 열린다는 것은 세계인이 갈망하는 민주화 평화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특별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특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같이 이제 김선정 대표하고도 함께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주로 전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 지역 작가들이 좀 함께 작업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나 그런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구성을 하고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후속 세대들의 작가들 그런 작업들까지 함께 해가지고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 꼭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시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농촌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큰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농촌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여건에서부터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은 또 농도인데다가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만큼 고령 운전자 비율도 좀 높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예,
그 2018년도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4,136만 명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370만 명이라서 그중 한 8.9% 해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하 운전자는 거기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4년에 241만 명에서 2018년에 370만 명으로 증가해가지고 연평균 한 11.3%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한 1.6% 연평균 증가한 거에 반해서 65세 이상은 11.3%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 운전자 비율이 훨씬 빨리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금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의 이 비율은 줄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농촌 특히 고령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면허를 다 소지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371명의 이제 농업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33%가 응답을 해서 456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응답자들 보니까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율이 98.5%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신데 이분들 중에서도 한 40년 이상 운전하신 분들도 한 44.8% 정도 돼가지고 고령 운전자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그것이 매일 하는 경우가 77.1%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자기 자차를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히 농촌의 농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고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굉장히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 됐는데요. 근데 연평균 11.3% 증가해가지고 2017년에는 26,000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굉장히 이제 도로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농촌하고 관련 있는 것을 보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있죠. 군도에서 거의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1.8배 좀 높은 걸로 나타나서 농촌 지역의 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보다도 농촌들의 어떤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 군도에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령 운전자들 이제 운전에 대한 그런 뭐 방어 기제나 이런 부분들도 약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만 이 농업인들 특히 농촌에 계신 이 고령 운전자분들은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운전면허 반납제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에 계신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청 의향이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났는데요. 저희 조사를 보니까 94.8%가 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은 운전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것이 한 39%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이 16.6%. 그다음에 자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분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이나 이 자기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진 반납제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이동하지 않으면은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증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대중교통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우리 농촌은 이제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노인층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 버스 운영도 굉장히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네. 농촌 마을을 경유하는 행정리로 보면은 노선 버스가 1일에 한 평균 6.1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한 거고, 그다음에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도 굉장히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교통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한계가 많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기 자동차나 농기계를 또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또 시골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그 치사율이 도시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 환경이나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다. 바로 그 개선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그 일본이나 이런 데를 좀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든가 훈련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됐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기능 검사라든지 또 고령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황별로 굉장히 체험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표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운전자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보호하려 하는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교통 규제를 좀 개선해가지고 이제 차선을 좀 정비한다든지 도로의 조명을 좀 증설한다든지 또 신호등 장치를 이제 LED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밝기를 좀 한다든지 또 교통 표지판을 좀 더 대형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잘 시각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자체 발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안전을 좀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농촌과 좀 관련돼 있는데 버스나 택시 등의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부족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곳들은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 제도를 좀 활용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운전자에게 이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이제 운전 능력을 유지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 미국도 뭐 이렇게 제도를 좀 내놓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금 단축한다든지 각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교통부 산하 교통도로국에서는 이제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디자인 안내서 이런 걸 발표해서 매 2011년, 2014년에 걸쳐서 이것을 새로 안내서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개정판을 내놓고 그래서 고령자들의 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굉장히 참고할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어떤 상황 변화에 좀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강진군에서 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강진 국민장학재단은 지난 13일에 올해 장학기금 모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돌파해서 총 16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액은 지난해 6월과 비교를 하면 1억 원 정도가 늘어난 모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반 국민과 또 출향인 이분들이 이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해서 모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기탁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기탁금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자발적인 기부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1인 1계좌에서 매달 고정적인 장학금을 내신 분이 1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기업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랑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 결산을 해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장학금 모였을 정도로 높은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강진 국민장학재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학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그리고 지역이 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이 좀 낙후되고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을 좀 질을 높이고 이것 때문에 또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는 걸 좀 줄여보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자 이제 국민과 출향인 그리고 이제 뭐 기관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강진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약 24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명문학교 육성, 중고생 맞춤형 심학습, 뭐 해외 어학연수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학교 시설 개선과 또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장학재단에서는 장기적인 이제 기부 목표를 200억을 두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1인 1계좌 운동을 하자. 지금 계속 그렇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내자 스스로 지역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탁 금액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 그러다 보면 강진의 미래가 또 밝아질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기부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이제 그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 이제 장학기금이 1억 3천만 원을 돌파하는 데는 자발적인 장학기금 기탁 때문에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내 학생들이 이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훌륭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성군에서는 전국 최대급 백자 가마터 발굴에 지금 보성군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성군에서는 지난달 20일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조선시대 대형 가마터 긴급 발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성군의 문덕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덕면 본감리에서 이제 그게 발견돼서 신고가 됐고 문화재청에서 긴급 발굴 조사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인 문화재 이제 발굴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자 가마가 있는 이곳 일대에서는 이제 1991년도에 주암댐이 완공되면서 좀 수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수 일대는 물에 잠겼다가 갈수기에는 이제 백자 파편이 보이면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성 지역에서는 19세기 백자 가마가 정식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규모가 국내 최대급으로서 매우 대형이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마터 구조가 기존의 백자 가마터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그 발굴조사 맡고는 그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주암호에 인접한 산사면에 주암호 인접한 그 가마가 산사면 위치에 있고 현재 뭐 6칸에 이르는 변조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넓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다. 그리고 각 실이 이렇게 나눠져서 불창 기둥을 뭐 7개에서 13개씩 구분을 하고 있고요. 도자기를 넣거나 꺼내는 출입구도 각 변조실 우측 하단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게 장흥 월송리, 무안 피서리 등지에서 발굴된 19세기 백자 가마토와 유사하고요. 출토 유물은 백자 사발과 대접,
종지와 같은 반상 용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때는 가마 입구는 현재 물속에 잠겨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성군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런 이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문화유산으로 적극 보존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게 지역 문화재로서 의미 있는 그런 큰 발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쪽을 이제 또 만약에 이게 알려지고 그러면 또 도굴이나 뭐 이런 훼손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 관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비지역 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를 좀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사서륙의 5000번. 오늘 황동인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죠.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